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은 1부는 오피니언 비평이고요, 2부는 PD 브리핑입니다. 그에 앞서서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국세청이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모기업인 통일교 관련 계열회사들에서 특별세무사에 착수했다, 그렇게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일보 그리고 통일교 그 산하기업들, 그렇게 동정해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수가 이런 디테일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고 정말 전율이 일었습니다. 지금은 벌벌 떨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요, 내리막길 때 어느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더 비참해질 겁니다. 그 얘기는 꼭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칼럼도 가관이에요. 양상훈 논설주간이 쓴 칼럼이라고 하는데 전 안 읽어봤습니다. 조선일보 안 보니까 뷰스의 뉴스가 요약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뷰스의 뉴스에 따르면은 이렇답니다. 상가집에 조화를 보낼 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된답니다. 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양상훈 주관을 만나서 털어놓은 모양인데요. 그래서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과 알만한 사람이 상을 당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상가집에 갔더니 대통령 조화가 안 와 있어가지고, 야, 이거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청와대 전화를 걸었더니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계속 안 와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결재 운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준을 보여주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양상훈 논설주간의 칼럼은 이런 겁니다. 모든 걸 다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대요. 심지어는 각 부처의 국장이나 과장이 해야 될 인사서류까지 산더미전을 쌓아놓고 일일이 다 검토한답니다. 그러니 인사도 늦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그 쌓여있는 인사서류 맨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데 그 문고리 권력들한테 로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을 했는데요.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이런 식의 상가집에 조화를 보내는 것마저 박근혜의 결재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이런 사실 아마 아는 기자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안 쓴 거죠. 언론의 자유는 조선일보만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디어 오늘 오늘 보도된 거 보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자들에 대한 통계가 아마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신문산업, 그러니까 종이신문 그리고 인터넷신문 이런데 전부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33,495명이었습니다. 일간신문이 15,583명이고요. 주간신문이 6,771명이고 인터넷신문이 11,141명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신문이 많이 늘어났죠. 신문산업 종사자의 이야기고요. 기자직 종사자는 한 23,000명 되는데 여하튼 일간신문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인터넷신문, 주간신문 순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평균 임금이 150만 원 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균 초임이. 이렇게 저임금으로 기자들을 양산하면은 결국은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대통조합. 비록 이 언론산업
전체에 비하면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만은 이런 것부터 고치기 위해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초반에 좀 힘이 붙이는데요. 여러 조합원들과 청취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정말 훌륭한 언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잡설이 길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씨라니.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예, 연말정산이 결국은 사달이 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죠. 한겨레신문이 한때 연말정산 분석을 해서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는 거 당연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오건호 대표인가요? 그분도 대표적인 복지 정세주의자고요. 진보계획 진영에 있는 분인데, 그분도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제 개편의 큰 줄기는 맞다, 디테일이 틀려서 그렇지,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 말하자면은 부자들,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서민들이나 간접세 그리고 월급쟁이에 대한 증세만을 그야말로 거기에 어떻게든 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사달을 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각 언론사들의 사설도 보면은 이런 아노미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현준 PD. 네, 안녕하세요. 김윤진입니다. 네. 새누리당하고 정부가요, 어제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나름의 비상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자녀 노후연금 공제 확대하고요, 출생공제를 부활시키고 또 독신 근로자의 공제 혜택을 높이는 등등. 이 독신 근로자는 이른바 싱글세 논란 때문이겠죠. 네. 각종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확대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들에게 관련 입법을 소급 적용해서 다가오는 5월쯤에 돌려주겠다. 4월에 법안 처리를 하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해결책인지 오늘 이 점을 좀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결론을 내어보자면 어제 당정이 내놓은 대책 또한 임시 방편이나 미봉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네. 경향신문 사설부터 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들어가죠. 증세,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응급 처방의 성격이 짙은 정부 여당의 보완책은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저기 줄였던 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되돌려서 월급쟁이들의 연말정산 박탈감을 줄이는 땜질로는 근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 복지 수요가 계속 늘면서 불가피해진 증세를 전공법으로 다루지 않고 우회로를 택해서 세수 증대를 꾀하니까 이번 같은 파동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 모든 주체가 세부담을 짊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봉급 생활자에게만 쏠리니까 사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법인세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경향의 주장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내린 최고 세율을 되살리고 최저한 세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세수 부족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도 최고 세율 인상과 구간 조정을 통해 부자 증세를 병행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겁니다. 네. 경향신문은 그렇고 또 곁들여서 한겨레 사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멀리 미국의 이야기를 끌어왔습니다. 불평등 심화에 부자 증세 칼 빼든 오바마 해법입니다. 아마 어제 오늘 뉴스 열심히 읽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임기 2년 남았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승부수를 하나 던졌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 이 새해 국정연설에서요. 중산층 살리기를 내세우면서 이를 위한 부자 증세 계획을 밝혔습니다. 물론 2016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가 불평등 심화라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증세로는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진단에서 출발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미국의 경제가 좋아졌다는 진단, 이게 단초라는 겁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뒤에 전례 없는 통화 팽창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편 결과 작년부터 경기가 뚜렷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자, 올해 성장률 예상치 3%대입니다. 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홀로 호황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몇몇 소수에게만 특별히 좋은 경제다 이렇게 규정하고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중산층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겁니다. 이 결국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을 위해 쓰려고 각종 부자 증세 방식을 통해서 향후 10년 동안 우리 돈 약 345조 원을 더 거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중산층 육성과 증세 방안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두 나라의 경제 구조나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빈부격차의 심화는 미국과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라는 건 팩트죠.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적용해야 할 정책 방향인 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더욱 커져서 성장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이 OECD 국가 불평등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한국입니다. 네. 서로 다른 거는 미국은 오바마가 대통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없죠. 그 박근혜 찍은 사람들도 지금쯤 후회할 것 같네요. 하여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정시해라. 그리고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어라. 부자들 들으면 경기를 하겠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1%도 안 되는 부자들 아닙니까? 그게 이제 흐름을 보려면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좀 비슷하게 나간다고 봐야 되겠고요. 중간에 서 있는 신문의 사설은 어떻습니까? 동아일보 사설 좀 보겠습니다. 동아는 중간이라고 보기 어렵지. 네. 반대쪽에 있는 인간들인데. 증세 없는 복지에 우왕좌왕하는 세정 누가 책임질 건가 이런 제목인데 네. 보수 언론이죠. 이 동아일보의 경우 정부와 여당을 질타를 하긴 합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복지 정책을 손보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네. 이번 연말정산 파동으로 증세 없는 무상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고 동아일보는 꼬집습니다. 국민이
무상복지를 계속 요구하면서 세금은 안 내겠다고 하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대의 빚더미를 안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정책 손보라 이거죠. 뭐. 하여튼 인간들이 이러면은 동아일보 망합니다. 국민들이 무상복지를 요구하면서 내 세금 안 내겠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론조사 보면, 물론 이제 여론조사하고 실제 돈 내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치는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그런 여론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번에 사람들이 열받은 것은 정부가 이렇게 세제를 바꿔도 말하자면 세액공제로 바꿔도 뭐 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고쳐야지. 무슨 무상복지를 계속 요구하면서 세금 안 내겠다. 무상복지를 요구하면서 세금을 안 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는 서로 주체가 다른 거예요. 무상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고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 새끼들은 이게 고소득층 그리고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왜 세금 내? 지금도 충분히 많이 내고 있는데 라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문장에 해놓으면 마치 이 저소득층이 무상복지를 요구하고 세금 안 내려고 한다는 이런 식으로 비치게 보이는데 결국 이제 동아일보는 무상이 싫은 거지. 동아일보도 무슨 재벌하고 혼맥인맥으로 얽혀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설 쓰고 하면 동아일보 곧 망합니다. 그냥 동아는 그렇다 치고 조선은 더 골 때리더만. 조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이 제목은 해석할 거 자식 없어. 저거야. 그냥 잘못하면 무조건 정치권으로 돌리고 정치권은 새누리당 있는 게 아니거든. 새정치민주연합 한꺼번에 그냥 작사를 내서 정치에 대한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고 야 젊은 놈들 니들 막 투표해봐. 똑같은 새끼들이야. 뭐하러 투표해. 선거 때 놀러가. 그런 취지 아닐까요? 일단 제목은 철면피 정치권이 월급쟁이 조세저항 불렀다 이런 겁니다. 철면피 정치권이야. 철면피 새누리당과 철면피 박근혜가 월급쟁이 조세저항. 철면피 당정 이렇게 해야 좀 정확할까요? 그렇죠. 근데 조금 내용은 의외이기도 해요. 핵심 내용만 발표해봤는데 뭐래요? 우리 사회 월급쟁이 근로자들은 연봉이 높든 낮든 세금을 공평하게 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동의합니다. 월급쟁이와는 차원이 다른 재산을 가진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꿈도 꾸기 어려운 거액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지금처럼 만연해 있는 한 월급쟁이들의 조세 저항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것도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월급쟁이 쥐어짜기가 제일 쉽다는 해묵은 생각을 버리고 다른 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소득세 부분이죠. 남은 거는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인데 다른 세원 발굴을 뭘 얘기하는 건지 담배값을 올린다든지 술값을 올린다든지 하라 그 얘기 아니야. 아니 조선일보가 아주 더 해독인 거는요. 예. 말이 완벽하게 거짓말, 틀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말은 처음에 비슷하게 맞게 해요. 아니 방금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 아니 세금에서 열받는 거는 많이 버는 새끼들한테는 세금 많이 안 걷고 자기처럼 돈도 많이 안 걷는 사람한테 안 버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다고 생각이 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쟁이 짜내기 하지 말고 월급쟁이를 속일 수 있는 다른 세금 발굴하라. 사실은 담배값 올린 것도 결국은 저소득층한테 문제인 겁니다. 간접세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희 담배 안 피시겠지만은 이건희 말고 다른 사람 없나 하여튼 이재용이가 그러면 담배 피면은 걔는 5억 원 내고 피나? 결국은 4천 원 내고 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간접세라든지 아니면 부가세 책값 면세되고 있는데 야 책에도 받아라 이 자식들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인간 나쁜 놈들이야 하여튼. 다른 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세원을 발굴하는 게 사실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고 그다음에 기업들에게서 아까 경영신문 사설 잘 쓰더만 법인세 네. 그거더라. 이명박이가 낮춰주면은 낙수효과 때문에 고용도 늘고 온갖 거짓말 해가지고 낮춰준 거 아니에요. 근데 고용도 늘지도 않고 그냥 사내 6억 원만 싸놔가지고 몇백조 원 지금 싸들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이게 조선일보도 참 맛이 같다. 아예 말을 말든가.
이따 PD 브리핑에서 네. 여기 이 법인세 문제 좀 자세히 다룰 거긴 한데 지금 이제 600조 가까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2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요거 읽으면서 법인세 얘기를 직접 하긴 뭐하니까 어쨌든 좀 건드리나 싶긴 했는데 그렇게 안 보시는군요. 법인세를 건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조선일보에 광고하는 재벌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문사들이 미디어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네, 수입 중에서 네. 어디 갔나? 광고 수입이 한 50% 네. 됩니다. 지대 수입은 한 10%에서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광고적이 휘둘른 것 아닙니까? 사실 조선일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조선동아 중앙일보의 오너 일가들은 대기업 재벌들하고 혼맥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설켜가지고 보면은 그 혼맥도를 보면은 아주 골 때려요. 그래서 이제 재벌들이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벌들이고 사실 삼성 광고 끊으면은 조선일보도 휘청거린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의 이익을 배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런 식으로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어떻게든 신문 한번 늘어보려고 애매하게 얘기해서 법인세 올리라는 주장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본색은 법인세 올린다면 경제 망한다고 하면 난리를 칠 겁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지적해 주신 그 미디어오늘 기사가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저도 보는 게 이 미국의 그 여론 기관이죠. 조사 기관 프리덤 하우스가 예전에 그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제도적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순위를 매긴 적이 있거든요. 네. 일본이 중간에서 약간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서 약간 뒤쪽이었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이죠. 거기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게 언론의 자유인데, 일본만 해도 그 니혼 게이자의 신문, 그 경제신문인데 이 내각의 경제정책 깔 땐 정말 무섭게 까죠. 제대로 까죠. 그냥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 대부분 그 나라의 신문들은 여전히 신문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사히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부 찍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니혼 게이자의 소유 구조를 보면은 재벌들하고 관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매일경제는 개인 소유고 한국 경제는 재벌들 연합체 소유 아닙니까? 네. 대주주가 현대중공업인가 여하튼 현대가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대 경제신문이 그 모양이니까 한국, 일본의 니혼 게이자 같은 게 없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경제지지만은 사실 경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최고의 신문, 뉴욕타임스를 능가하는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볼 수 있죠, 물론.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의 소유주가 재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재벌들을 깔 수가 있는 거죠. 재벌이 미국에는 없지. 보면 답답합니다. 하여튼 이번 정세 논란도 보면은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 얘기하는 게 맞지만은 그러나 그 맞는 이야기를 맞다고 얘기하고 전 국민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은 언론인데 그 언론들이 전부 박근혜 앞에서 벌벌벌 끼고 있으니 그나마 조선일보는 정윤회 관련 보도에서 사실은 원조가 조선일보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기소 안 하고 쌍게임에 기소한 거 보면서인데 그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조선일보가 앞으로 언론 자유를 최고 누리는 신문이 될 거다. 왜? 똑같은 걸 썼는데도 조선일보를 기소 안 하니까 얘들은 써도 되는 모양이다. 그런 조선일보의 언론 자유는 최소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겠지만은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혹은 시민사회의 올바른 목소리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현재 갖는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사장님은 경향에서 기자 생활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 기자 시험 언론고시 하실 때 네. 조선일보는 생각도 안 하셨었나요? 조선일보 쳐서 떨어졌죠. 그때는 지금이랑 좀 달랐나요? 똑같아요. 보면 그때는 언론고시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예를 들어서 한 5명에서 10명 뽑으면은 2,000명, 3,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을 보실 때는 2,000명, 3,000명을 시험을 보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앞에 뭐 초등학교 빌려서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1차 시험을 없애버리고 이제 서류 전형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여하튼 그때 2-3천 명이 이제 돌아다니면은 이게 1차 시험을 합격해서 2차 면접을 하는 애들은 다 큰 놈이에요. 그래서 언론을 먼저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거든요. 한국일보, 한국경제,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뭐 해가지고 쫙 돌아가면서 봅니다. 보면은 그 1차 면접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큰 놈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 합격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나타나. 합격했으니까. 이렇게 쭉 돌았는데 저도 뭐 한국일보 시험도 쳐서 떨어지고 서울신문도 떨어졌지. 다 2차에서 떨어졌어요. 조선일보도 2차에서 떨어지고. 조선일보는 안 쳤다. 조선일보는 시험 안 봤습니다. 중앙일보, MBC 다 뭐 1차에서는 합격했는데 2차에서 떨어졌고 경향신문 합격해서 간신히 이제 다닌 거죠. 그때 한겨레는 창간 전이었죠. 한겨레 신문은 제가 이제 입사할 때는 없었죠. 국민일보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신문이 그 이후에 생긴 신생 신문들 아닙니까? 지금은 뭐 신생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 국민일보도 수습 1기가 뭐 암으로 죽는 이런 많은 세월이 이제 흘렀는데요. 비유가 굉장히 적나라하네요. 아니, 내 저기 아끼는 후배가 내가 옛날에 정치부장 할 때 정치부 기자로 데리고 있었던 그 친구가 저기 암으로 얼마 전에 사망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여하튼 이제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 50대가 됐으니까 그런 병에 걸릴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제 그 역사가 오래됐지만은 여하튼 뭐 세계가 이제 신생신문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들어갈 때는 없었죠. 네. 그때도 언론고시였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참 진짜 지금 생각하면요. 지금 젊은이들은 진짜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저기 졸업할 때가 80년대 초반인데 그때는 직장 걱정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다 어딘가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재벌 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라든지 복지 격차가 별로 안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삼성 입사해도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오히려 초임 월급이 제일 높은 게 언론사였습니다. 그때 전두환이가 언론 통폐합시키면서 기자들이 월급을 제대로 안 주니까 촌에서 이상한 언론들이 나와가지고 등이나 치고 그때 사실 그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싹 이제 언론 정화한다면서 그냥 이제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다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문제가 됐지만은 그 여파로 언론사들의 임금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대졸 초임보다도 한 50% 가까이 언론사 임금이 높았어요. 굉장히 높았네요. 꽤 높았죠. 그때 대졸 초임 평균이 20만 원이었는데 제가 경향신문 입사했더니 월급 32만 원인가 주더라고. 이야. 초임을.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많이 줬죠. 그래서 여하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자랑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거 30만 원 받으면 뭐합니까? 제가 자랑을 유도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졸업할 때 뭐 학점이 좋으려고 학점 관리를 한 사람도 없고 그래도 다 나가면은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취업의 자리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큰 차이가 없었다고. 그게 행복했던 거죠. 지금 젊은이들은 뭐 5명 중에서 1명은 아르바이트로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으로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벌 기업에 들어가면은 연봉과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연봉이 뭐 2배, 3배까지 차이 나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무려 10분의 1로 차이 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참 진짜 기성세대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아유, 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넘어가시죠. 네, 다음에는 이제 법무부의 만행에 대해서 또 정리를 잘했네요. 네, 이 황교안 법무장관이 어제 관계부처들하고 같이 이 대통령한테 신년 업무 보고 했습니다. 황교안, 왜 이러나 이 사람은? 자, 제2의 김기춘, 리틀 김기춘 뭐 이렇게 별칭으로 불리던데. 헌법 가치 부정세력 엄단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을 보고했었죠.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등으로 나타난 거로 볼 수 있겠고요. 지난해엔 엄정 대처 정도에 그쳤던 거를 이번에는 뿌리 뽑겠다. 이런 수준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섣부른 공안몰이로 이 각종 논란과 퇴행을 유발했던 법무검찰이 그 고삐를 더 세게 죄겠다는 것으로 읽혀서 우려가 큽니다. 네, 이거 뭐 박정희 때 차지철 역할을 황교안이 할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비유가 되네요, 또. 네. 한국일보 사실 먼저 보겠습니다. 법무부 공안 강화 선언의 심각한 우려. 네. 자, 한국일보가 가장 주목하는 건 국가보안법 강화 추진,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네.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로 규정한 집단의 후속 활동을 처단하기 위해 정부가 해산을 명령하고요. 미탈퇴 구성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모르긴 해도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검찰이, 그러니까 네. 국가가 기소해갖고 넘깁니다. 네. 법원에서 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아무튼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네. 그 사람이 어느 정당, 뭐 단체 소속이면 그 정당, 그거 근거로 해가지고 정부가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간편하게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처럼 간소한 절차로 정당이나 이 단체를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박근혜 욕하려면은 김정은 개새끼라고 얘기하고 욕해야 되겠네. 자. 자동으로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네. 공안 분야 이 수사 역량 강화 방침도 논란거리라고 한국일보는 우려를 합니다. 네. 무죄 선고가 속출하자 이 간첩 증거까지 조작해낸 형편없는 수사 역량 유우성 씨 사건이죠. 네. 이걸 반성하면서 앞으로 전문화, 과학화하겠다는 것이라면 반길 일인데 문제는 강화한 수사 인력과 인프라를 어디에 어떻게 쓰겠느냐는 거 요걸 한 겁니다. 최근 검찰의 공안 칼날이 진짜 간첩을 잡아내는 데보다는 일부 언론과 극우 단체가 종북으로 지목해 고발한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북몰이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마냥 기우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 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범죄를 들자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을 따를 것이 없습니다. 팩트니까요. 네. 이런 중대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서 국민을 향해서 공안의 칼날을 휘두르고 미래 세대의 준법 의식을 염려하는 거 어불성설이다 이런 겁니다. 예. 야, 너무 진짜 뭐 예. 미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겠다는지 모르겠네요. 뿌리 뽑겠다. 예. 진짜 이러다가는 차지철이 역할을 하겠구만. 자, 한국은 그렇고. 경향까지 볼까요? 예. 자, 법무부 대놓고 공안몰이 나서겠다는 건가?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경향이 주목한 건 이런 겁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해서 헌법 가치와 준법 의식이 체화되도록 할 것이다. 예. 단순히 선언에만 그친 것도 아니죠. 교육부와 협조해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실생활 속의 헌법 가치라는 내용을 싣는 한편 실생활 속의 헌법 가치 실생활로 파고든 종북 세력의 실상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실생활에서 헌법 가치는 저기 누구야? 예. 박근혜부터 따져야지. 아니 부정선거로 국정원에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에 부정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 아닌가? 그거를 헌법 유린의 어떤 반면교사의 사례로 교과서에 싣는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또 제2의 최동욱이가 나오겠지. 한편 이 유아 초등생용 법질서 프로그램도 시범 유치원과 학교에 배포할 거라고 합니다. 예, 이 통합진보당 해산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거 아니냐 이렇게 경향은 의심하고 있고요. 네. 정권이 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공안몰이에 나선 이유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예, 비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념 공세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라는 거죠. 자,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김희수 재판관 이런 얘기했죠. 해산에 반대하는 거는 통합진보당에 면죄부를 주고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고 헌법 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겁니다. 김희수 재판관의 말에 진정한 헌법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정권은 더 이상 헌법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경향은 촉구합니다. 지들이 헌법에 대해서 입에 담을 만한 자격이 있는 놈들이에요. 헌법을 가장 유린하는 게 결국은 국민들이 저기 대통령을 선출할 때 네. 그것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선출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과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
그다음에 뭐 국가보훈처라든지 뭐 소소한 하여튼 선거에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놈들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박근혜 당선시켜놓고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착해서 그렇지. 아니 그걸 용납하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열불나 죽겠는데 그런 헌법을 유린한 인간들이 무슨 헌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진짜 황교안이 이러다가는 박근혜 망칩니다. 저는 뿌리 뽑겠다는 요 표현이요. 뿌리 뽑겠다는 거 제일 건지. 좋아하는 사람이 그 박근혜 아니야. 단두대 좋아하시더만. 하여튼 뭐 표현을 봐도 대통령이답지 않은 인간이야. 하여튼. 색출 이런 말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이 뿌리 뽑겠다고 하는 게 지금 치고 나간 게 시작의 민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검찰 말이야.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뭐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정권 조작 갖다가 들켜놓고 그랬으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국민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민변 꼴보기 싫다고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옛날에 뭐 무슨 과거사위원회 때 변호사법 위반 나 변호사법 위반 진짜 얘기할 입장이나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해요. 여하튼 뭐 인간들이 그런다고 참 말이 안 나옵니다. 하여튼 네. 뭐 또 그건 그렇고 또 다른 이슈로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에 흥미로운 칼럼이 한 편 실려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국정조사하고 관련해서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의 정부 탓이라기보다는 우리 통치구조, 권력구조 문제 탓이고 새로 정권을 잡은 세력이 매번 전 정권의 어젠다를 지워버리려는 데서 기인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무슨 희한한 얘기예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칼럼 이규연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입니다. 이규연 논설위원이 썼네요. 5년 단임 덫에 걸린 MB사업. 자, 짐작하시겠죠? 요즘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이 좌불안석이랍니다. 네.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시작될 기세라서 그런다는데 네. 일부 신문은 그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는 탐사보도를 연이어 일면에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한겨레 기사 얘기하는 거겠죠. 요즘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자면 자원외교는 건국 이후 최고의 무능을 보여준 국책 사업입니다. 문외아처럼 앞뒤 안 보고 묻지마 투자를 했다 이런 겁니다. 보도가 맞다면 정말 미친 짓을 한 셈이죠. 하지만 욕을 하고 비판을 가하더라도 자원외교의 특성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다른 어떤 사업보다 성공 확률이 낮다고 하네요. 이규현 논설위원은 10개 실패해도 1개만 터지면 다 만회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잭팟입니까? 또 다른 특성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규현 논설위원의 주장입니다. 사실 5년마다 엎어지는 게 이명박 사업만도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수사했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지역 균형을 수술했습니다. 5년 단임의 강력한 대통령제가 등장한 1987년 이후 우리는 중장기 국가 전략을 추진할 수 없는 덫에 빠졌습니다. 자원 외교나 4대강 사업을 두둔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단두대에 올릴 사안이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5년마다 등장하는 국가 어젠더 지우개입니다. 이게 5년마다 엎어지는 사업의 예로 햇볕 정책하고 지역 균형을 드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싶고요. 그리고 자원 외교가 어젠다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5년 단임자라서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펼칠 수 없다 이건데 그렇다면은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일각에서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권력구조 개헌 문제요. 요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가 발목 안 잡고 가만히 내버려 두도록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어거지 칼럼이지 안 맞더라. 중앙일보도 왜 맛이 갔냐. 예.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수사해서 지웠다. 지우개로 지웠다. 아니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을 수사하도록 수사 안 한다고 온갖 지랄 발광을 뜨는 게 누굽니까? 한나라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대북송금 특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뭐 거부권 행사 안 했다고 노무현 대통령 인기는 있는 대로 떨어졌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통치행위로 해서 그냥 특검 안 해도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법적 논리에 따라서 대북송금 특검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 특검법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보낸 거고요. 아니 그런 전사에 대해서 전혀 그 얘기도 없이 노무현은 DJ 햇빛 정책을 조졌고 이명박은 노무현의 지역균형을 수술했지. 그렇죠. 노무현 때 지역균형 정책이 굉장히 나쁜 건데 이명박 대통령이 수술을 했다, 고쳤다. 아니 하여튼 이거는 이 신문의 수준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이렇게 논평의 가치도 없는 그런 건데요. 이런 게 만약에 보수신문뿐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의 일반적인 견해라면 얘들 수준도 알만한 겁니다. 곧 망하겠네. 예, 오피니언 비평은 이 정도로 하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PD 브리핑 순서입니다. 네. 오늘 아침 관심을 모은 뉴스 한 토막을 김혜진 PD의 브리핑으로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김혜진 PD,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불을 떠받치는 가난입니다. 불을 떠받치는 가난. 네. 제가 나름대로 붙여본 키워드입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정부가 당초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사람들, 즉 네.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세금 토해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소급 보전해주는 방침 정했죠. 네. 4월쯤에 법을 고쳐서 5월 중에는 돌려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당초 고소득층에게 사실상 증세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간층으로 세부담이 내려간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하려고 했다는 걸 여당 대표가 시인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해서도 국민의 동의 없는 증세를 하게 됐다. 이것도 시인한 셈입니다. 여당 지도부가 이런 방침을 정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좀 떨떠름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어쨌든 주무 당국과 강론에 대한 합의만 마치면은 이 정도로 이번 논란이 일단락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긴 합니다. 물론 실제 정산을 해본 납세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더 오래 이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오늘 PD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소득 얼마에서 얼마 구간 계층의 세액 부담이 얼마만큼 늘어난다. 이런 식의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그 보도는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요. 저는 이번 논란의 근본적인 맥락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잡은 키워드가 불을 떠받치는 가난입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들 정리해 보면은 정부가 세금을 낼 여력과 자본이 충분한 사람들, 즉 기업들을 배려하다가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됐고 이걸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중산층 이하, 특히 대다수의 서민들 유리지갑을 노리게 됐다. 이런 결론에 이르죠. 그래서 불을 떠받치는 가난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 정부가 정직하게 털어놓고요. 세율 조정을 하기는커녕 이 꼼수 우회 증세를 시도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까지 덩달아 높였다가 이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좀처럼 떳떳해지지 못하는 세목, 다름 아닌 범인세입니다. 대신에 중산층과 서민 지갑을 후려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20대 대기업 집단이 보유한 사내 유보금의 액수가 2009년에 약 322조였는데 2013년에 이르러서 589조로 늘었습니다.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자, 유보금 요거는 대기업이 영업 다 하고 남는 돈 쌓아둔 걸 말하죠. 대기업들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나중에 투자하려고 모아둔 거다. 투자를 어디에 했는지, 그 결실은 누가 누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활한 투자가 뒤따랐다면 유보금이 저렇게까지 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국가가 벌어들이는 세금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 가지죠. 부가가치세는 올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결국은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남는데 대기업들 배려해 주느라 월급쟁이 유리지급 터는 소득세에 손을 대는 겁니다.
제가 어제 국세청 조사 파트에서 간부급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 한 1년 반 전에 퇴직한 그 세무 전문가에게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평소에 좀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아직 유관 기관에 몸을 담고 있어서요. 이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밝히지는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관계자의 말을 정리해 보면은 국세청이 연말에 또는 연초에 내지는 이 세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기획재정부나 청와대로 향하는 보고서를 수시로 작성을 한답니다. 결론은 언제나 법인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입맛에 따라서 법인세를 전면에 내세우느냐 뒤로 좀 빼느냐 요 차이만 있지 결국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탐나는 빨리 좀 건드리고 싶은 세원이 법인세라 이겁니다. 뭐 예전에는 이 원래 행사 연례 행사처럼 가끔 대기업들 기습 세무조사해서 털어내기도 했는데 날이 갈수록 대응 요령이 높아져서 그마저도 어렵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해답은 법인세에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이 경제정책팀 김한기 국장의 설명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정확한 계산은 해보셔야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명박 정부 때 비정상적으로 감세가 된 부분, 이 법인세 부자 감세가 된 부분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이번 연말정산 대란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은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복지 마련이 이제 135조가 필요한데. 예.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증세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 뭐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이런 부분들이 거의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세수 확충이 이제 구멍이 나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소위 말해서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예. 연말정산 과정에서 많이 환급해주던 거를. 예. 그 액수를 줄이면서 결국은 세수 확충을 이제 근로소득자에게 전가한.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법인세 인상이나 또는 소득세 인상을 통해서 복지 지원을 마련했다면. 예. 지금과 같은 서민층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연말정산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조세 정책 자체가 예. 재분배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조정 병성을 역행하기 때문에 예.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 등을 통해서 이제 세제 자체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방금 소개해드린 세무 전문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세무 전문가의 얘기, 그리고 이 경실련 김한기 국장의 말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재부가 발간하는 월간 재정 동향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엊그제 나온 최신호를 보면은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소득세, 그러니까 보통의 월급쟁이들이 주 타깃인 세금은 재작년보다 4조 8천억 원 정도 더 거쳤습니다. 부가가치 세수도 2천억 늘었다고 하고요. 반대로 법인세는 1조 5천억 원 줄었고요. 성격이 비슷한 관세 역시 1조 8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주로 타깃인 세금의 부족분을 월급쟁이 같은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채워줬다는 겁니다. 근거가 더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정부 입장에서 펑크가 난 세수는 약 25조 원 선으로 추계가 된다고 합니다. 앞서서 상위 20대 대기업 집단의 유보금이 589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들은 이 유보금 증가분의 상당액이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실효세율이 18%에서 14%로 줄어든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예. 여기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추가된 각종 감면 감세 정책이 보태져서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보금 잔고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법인세가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되기만 해도 보통의 월급쟁이들이 보통의 월급쟁이들 세부담이 제자리를 찾는 걸 넘어서 오히려 줄어들고 또 그러면서 각종 복지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 당연히 가능합니다. 참여정부 때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 정권 시절보다 법인세율이 높았을 때 대기업들의 성장세가 현저히 위축됐었느냐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근거 찾기 어렵죠. 김한기 경실련 국장의 말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순하게
연말정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이전부터 어떤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자 감세,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 예. 이런 큰 흐름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정병성 문제가 이번 연말정산의 과정에서 이제 폭발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명박 정부에서 형성이 된 부자 감세 기조에다가 박근혜 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서민 중산층 증세 기조가 합쳐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서민이나 중산층 입장에서는 거의 최악의 상태가 그렇죠. 돼버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 단순하게 뭐 연말정산 과정에서 뭐 공제가 축소되고 이런 거는 이제 표면적인 부분이고. 예.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그리고 박근혜 정부 서민 증세가 만들어낸 이제 필연적 산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상의 정황들 종합해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전략, 큰 틀에서 이 조세 정책, 요거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결론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실상을 좀 설명하고요. 법인세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고 나와야 하는데 정부가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죠.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야당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윤호중, 홍종학 의원 등이 어제 세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긴급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법인세 문제를 포함해서 조세 문제 전반에 관한 대토론을 해보자는 얘기인데 일단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나온 얘기들만 보자면은 새누리당은 콧방귀를 끼고 있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별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볼 곳이 야당뿐인 게 현실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김혜정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약하면은 이명박 이후에 박근혜까지 법인세 안 걷어가지고 세금 모자라니까 월급쟁이들 소득세 건드리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야당이 시원찮아서 들릴 문제도 아니고 지금 뭐 박근혜 정권이 결국은 정세 없이 이제 복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게 사기죠. 정세 없이 어떻게 복세를 합니까? 복지를 합니까? 정세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법인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부활 그게 이제 있는 놈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소득 구간이 1억 5천에서 2억 넘어가는 사람들. 나는 뭐 그 위에도 좀 더 세분해가지고 뭐 5억, 10억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한 70%, 80% 부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10억에 세금 70% 매겨도 3억 남습니다. 뭐 저기 월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한테 70% 붙이면 1,500만 밖에 안 남습니다만은 10억 버는 사람한테는 3억 남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버는 사람에게는 70% 그것도 되죠. 여하튼 결국 선거라든지 이런 데서 새누리당을 심판을 하면은 정신 차려가지고 정책을 바꾸지 뭐 얘기하죠 되겠어요. 에휴, 하여튼 뭐 김혜진 기자, PD 수고했는데요.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우리 게시판도 좀 소개해드리고 하죠. 게시판 소개 안 해주니까 요즘 게시판이 아주 그냥 비활성화가 되더라고. 비활성화.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비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에 올라온 것 중에서 서울 남동부 협의회 창립총회 이거 일단 고지를 해드립니다. 언제냐면은 2월 8일이네요. 다음 달 8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서울 남동부 협의회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미래동주와 국민TV 아시겠지만은 지역협의회가 지역에다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는 4군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위로 십자로 쪼개가지고 뭐 북서부, 북동부, 남서부, 남동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4군데에서 아마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남서부 협의회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남동부 차례인데요. 남동부는 주로 송파, 서초, 강남 뭐 이쪽 부자 동네들인데 여기에도 저희 미래입동조합 조합들이 있습니다. 2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서울 남동부 지역의 조합원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온 것 중에서 김혜진 PD 좀 소개해 줄 만한 거 몇 개
얘기해 주시죠. 내가 혼자 얘기하니까 목이 마르다. 이 복날개 패드님이 예. PD 브리핑 등등 진행되는 동안 이런 의견을 내주셨네요. 네. 세금 거두어 공공연하게 자원 도박을 했다는 논리네요. 네. 도박판에서 돈 딴 사람 있나요? 돈 딴 사람은 없고 예. 원래 이 딜러들하고 고리 딴 인간만 돈 번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개평받은 사람은 여기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원 비리죠. 예. 개평받은 사람들. 그 개평받은 사람들 색출해 내는 게 국정조사. 아까 이규현 씨인가요? 예.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네. 자원 외교라는 거는 이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그리고 좀 도박이라서 10개가 실패하더라도 한두 개만 성공하면은 반가하고도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의 말하자면은 자원 도박을 정부가 해서는 안 됩니다. 말 되는 얘기예요? 정부가 그런 식의 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미 있는 예를 들어서 탄광이나 아니면 유전에 지분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몰라도 네. 저는 완전히 찍어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대륙붕에 꽂아가지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사기꾼들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사실 불투명하고 지금은 안 나오고 있지만은 앞으로 나올 겁니다. 분명히 돈 받아먹은 놈 나올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돈을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기업 가치가 100억밖에 안 된다면은 그 중간에 브로커들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기름칠하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부정이 게재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도박을 한다는 것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거니와 그 중앙일보의 사설은 정부를 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를 마치 기업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중앙일보에 홍석현 회장 지 맘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개인 기업이지만은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이명박 지 맘대로 해도 되는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100개 찍어가지고 한 개만 성공하면 되는 그래서 99개 실패할 때까지는 몇백조 원을 날리는 그런 사업 하라고 누가 위임을 해줬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말 안 되냐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따위 사설을 썼는지 참 그 심리 기제가 이해는 안 갑니다만은 방금 얘기하니까 그 얘기 나와서 다시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자원 사기에 네. 속는 동안 우리 세금이 어디로 줄줄 새가지고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고 그런데 사람들이 열을 받는 거는 또 이런 거예요. 아니 그 돈 아껴가지고 복지한다고 했으면은 세금도 안 걷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데서 사람이 열을 받는 겁니다.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단지 그 이명박이가 자원 사기를 친 것도 문제지만은 왜 열을 받는지 그 열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고려도 없이 그런 칼럼을 쓴다는 것도 참 의심스럽네요. 나 그 이규현 씨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중앙일보도 박보균 선배라든지 아까 그 양상훈 그 조선일보 논설주간 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출입 기자 시절에 같이 얼굴은 맞아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이규현 씨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긴 한데 그런 이명박을 쉴드 쳐주는 그것도 논리도 좀 시원찮은 칼럼을 썼는지는 의문이네요. 예, 많이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시간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이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안정이 되려면은 최소한 한두 달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 사이에 이런저런 시도에 대한 많은 격려 그리고 질책 바라면서 오늘 서영석 타임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